삶의 마지막 벼랑 끝에서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그들은 대체 무슨 사연이 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서연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재미난 사연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럼 서연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서연. 25. 세상 물정은 잘 몰라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던 아이였다. 나에게 세상은 오직 하나, 엄마의 웃음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혼자 억척스럽게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나를 키우셨다. 엄마의 손에는 늘 파와 마늘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그 손이 쥐어주는 멸치볶음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다. 서연아, 엄마는 네가 웃는 것만 보면 하나도 안 힘들어. 우리 딸 예쁘게 커서 좋은 사람 만나 알콩달콩 살면 돼. 엄마는 그거 하나면 충분해. 엄마는 언제나 나를 보며 그렇게 말씀하셨다. 평범했지만 우리의 단칸방은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궁전이었다. 퇴근 후 엄마와 마주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거리고 반찬 가게 마감 후 함께 늦은 저녁을 먹던 시간. 그 모든 것이 영원할 줄 알았다. 나의 25, 세상은 따뜻한 봄날 같았다. 나는 알지 못했다. 그 봄날의 햇살이 얼마나 빨리 그림자로 뒤덮일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게 마지막이라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다. 늦은 시간까지 주문이 밀려 엄마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셨다. 빗길 운전이 위험하다고 말렸건만 엄마는 단골이니까 어쩔 수 없다며 웃으셨다. 그리고 밤 10시 30분,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나는 경찰관의 목소리를 들었다. 빗길 교통사고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하십니다. 머리가 하얘졌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수많은 생명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엄마의 모습은 내가 알던 활짝 웃던 엄마가 아니었다. 차갑고 창백했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밤새 울부짖었다. 엄마, 눈 좀 떠봐. 나 서연이야. 엄마 좋아하는 깻잎 장아찌. 내가 엄청 많이 담가 놓을게. 응? 제발. 나는 밤낮 없이 엄마 곁을 지켰다. 대학 휴학계를 냈고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병비를 벌었다. 잠은 의자에서 쪼그려 잤고 밥은 삼각김밥으로 때웠다.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다. 엄마만 깨어나 준다면. 단지 그것 하나만 바랐다. 나는 기도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신에게 간절히 빌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달랐다. 내 남은 삶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우리 엄마 숨만 쉬게 해달라고. 나에게 세상의 빛을 돌려달라고. 엄마는 의식이 없었지만 나는 계속 말을 걸었다. 우리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내가 꿈꾸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어느 날 엄마의 손이 내 손을 아주 미세하게 쥐는 듯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희망이었다. 나는 의사를 붙잡고 소리쳤다. 선생님,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다. 서연 씨,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3주째 되는 날 아침, 삐 하는 길고 무미건조한 소리가 중환자실을 채웠다. 간호사가 바쁘게 뛰어다녔고 나는 유리창 너머로 엄마의 몸 위에 덮인 흰 시트를 보았다. 세상이 멈췄다. 빗속에서 엄마는 영원히 나를 떠났다. 그날의 장례식, 텅 빈 영정사진 속 엄마의 웃음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다. 나는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다. 25, 잔인한 계절이었다. 엄마가 남긴 건 낡은 반찬 가게 권리금 조금과
빚뿐이었다. 나는 울고만 있을 수 없었다. 엄마의 딸이니까 억척스럽게 살아야 했다. 낮에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허드렛 일을 했고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다. 잠은 하루 4시간이 사치였다. 사람들은 나를 악발이라고 불렀다. 그래, 악발이라도 좋았다. 나는 엄마의 목까지 살아야 했으니까. 매일 밤 혼자 잠들기 전 벽에 걸린 엄마 사진에 엄마, 나 오늘 이만큼 벌었어. 라고 속삭이는 것이 내 유일한 위로였다. 몇 년이 흘렀다. 25에 덧없던 소녀는 30이 되었고 작은 오피스텔 보증금과 제법 큰 종잣돈도 모았다. 내 피와 땀, 눈물로 만든 돈이었다.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었다. 그때 직장에서 알게 된 미진이라는 동료가 내게 접근했다. 미진은 능글맞고 화려했지만 왠지 모르게 끌리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다. 서연아, 너 정말 힘들게 살더라.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좋은 투자건을 알아. 아는 분이 엄청 크게 사업하시는데 잠깐 돈만 넣어두면 이자가 아주 쏠쏠해. 나는 망설였다. 평생 땀 흘려번 돈이었기에. 하지만 미진은 매일같이 나를 찾아와 설득했다. 너같이 착한 애가 왜 늘 손해만 보며 살아야 해? 딱 이 기회만 잡자. 결국 나는 미진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갔다. 엄마에게 물려받은 내 삶의 전부였던 그 돈을 미진에게 송금했다. 그리고 며칠 후 미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내 돈은 이미 공중분해된 뒤였다. 미진이 남긴 건 가짜 신분증과 사무실 주소뿐이었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내 모든 희망이 몇 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엄마,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나도 엄마 따라갈래. 텅 빈 오피스텔 바닥에 주저앉아 나는 하염없이 울었다. 돈을 잃은 충격보다 세상을 믿었던 내 어리석음이 더 고통스러웠다. 내 전부였던 엄마를 잃고 이제는 스스로의 삶마저 지켜내지 못한 무능력함. 다시 시작할 힘이 없었다. 30의 나이에 나는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살아있는 이 고통이 더 무서웠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세상, 혼자서 짊어져야 할 이 고독과 절망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늦은 밤 나는 강물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다리 위로 향했다. 차갑게 불어오는 강바람이 내 뺨을 때렸다. 다리 난간에 서서 나는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다. 미안해, 엄마. 나 정말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 뛰어내리려는 순간 내 눈앞에 또 다른 청년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도 난간을 부여잡고 있었다.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이 드리워진 낯선 남자였다. 저기, 잠깐만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 청년은 깜짝 놀라 나를 돌아보았다. 눈빛은 초점이 없었고 마치 세상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한 표정이었다. 나 역시 죽으러 왔지만 눈앞에 누군가가 죽는 것을 볼 수는 없었다.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뛰어내리지 마세요.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대로 끝낼 순 없잖아요. 청년은 한동안 나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이내 힘없이 난간에서 손을 뗐다. 비틀거리는 그를 나는 황급히 붙잡았다. 당신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죽음 앞에서 만난 두 영혼. 그렇게 우리는 다리 위 절망의 한가운데서 서로의 상처를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현우였다. 현우는 재벌가 아들이었다.
부모님의 강압적인 삶의 방식과 원하지 않는 결혼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자신은 예술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오직 기업 경영만을 강요했고 그가 원치 않는 정략 결혼까지 강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저는 제 삶이 없어요. 아버지의 그림자일 뿐이죠. 제 뜻대로 숨 쉬는 것조차 죄악 같아요. 서연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현우의 고백은 절절했다. 나는 내 사기당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엄마를 잃은 슬픔, 그리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절망까지. 우리는 비슷한 외로움과 절망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현우는 나에게 잃어버린 희망이 되어 주었고, 나는 현우에게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구원자였다. 벼랑 끝에서 붙잡아준 생명줄.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렇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불꽃처럼 피어났다. 하지만 이 사랑이 얼마나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지 그때는 몰랐다. 현우에게는 정해진 약혼녀 채린이 있었다. 현우의 부모님이 사업상의 이유로 억지로 맺어준 상대였다. 현우는 채린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재벌가의 정략 결혼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결국 채린은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그녀의 분노는 나를 향했다. 어느 날 나는 알 수 없는 익명의 문자들을 받기 시작했다. 천박한 고아 주제에 어디 감히 그의 옆에 붙어. 내까짓 게 뭔데 감히 우리 사이를 망치려고 해? 당장 현우 씨 옆에서 꺼져. 너희 엄마 교통사고? 그거 그냥 사고가 아닐 수도 있지.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걸? 마지막 문자에 나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다. 엄마의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협박하다니. 단순한 연인의 질투를 넘어선 악랄한 괴롭힘이 시작된 것이다. 채린의 괴롭힘은 문자와 전화 협박을 넘어섰다. 그녀는 직접 내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와 협박하였고, 내가 모르는 곳에 현우와의 관계를 온갖 추문과 악성 루머로 포장해 퍼뜨렸다. 현우의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를 천박한 꽃뱀으로 단정지었다. 나는 사방이 막힌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재벌가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그들의 돈과 권력 앞에서는 내 존재 자체가 먼지처럼 느껴졌다. 사랑 때문에 다시 찾은 삶의 의지가 산산조각 나는 고통이었다. 현우의 어머니는 나를 따로 불러내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 내 엄마처럼 비참하게 죽기 싫으면 현우에게서 당장 떨어져.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 내 주제를 알아야지. 그녀는 내게 돈 봉투를 던졌고 나는 그 앞에서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현우는 나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과 처절하게 싸웠지만 결국 현우는 아버지에 의해 회사에서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나는 채린에게서 엄마의 교통사고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다. 내 엄마? 5년 전 그 빗길 사고? 현우 씨 아버지 회사랑 연관된 트럭이었지. 언론사에도 돈 좀 쥐어주니 입 싹 닫고 내까짓 게 감히 우리 사이를 건드려? 내 엄마처럼 내 인생도 비참하게 끝날 수 있어. 엄마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그리고 그 이면에 현우의 집안과 관련된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나는 무너졌다. 사랑하는 사람의 집안이 내 엄마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완전히 잃었다.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다. 결국 나는 현우에게 편지 한 통만을 남기고 그의 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 혼자만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다. 현우에게서 도망친 후 나는 다시 억척스럽게 살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엄마의 사고와 관련된 의혹, 현우 씨의 가족과 약혼녀에게서 받은 모멸감. 나는 도시를 떠나 이름 모를 작은 시골 마을에서 다시 작은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며 숨어 살았다. 사랑도 희망도 믿음도 모두 나를 배신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상처뿐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나에게 억척스러움을 물려주셨다. 절망 속에서도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현우를 잊기 위해, 나를 괴롭히는 모든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렇게 7년이 흘렀다. 내 나이 37. 나는 작은 마을에서 어묵 가게를 시작했고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고 한적한 나의 어묵 가게에 익숙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서연 씨, 맞죠? 고개를 들자 7년 전 다리 위에서 만났던 내 삶의 전부였던 현우가 서 있었다. 7년의 세월은 그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우는 나를 수소문하고 또 수소문해서 이 작은 시골 마을까지 찾아온 것이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다. 현우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내가 떠난 후 현우는 절망감에 다시 자살을 시도했다고 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아들이 자신들 때문에 죽음까지 생각했다는 사실에 현우의 부모님은 뼈저린 후회와 각성을 했다고 한다. 그제야 아들의 삶을 존중하기로 결심했고 현우에게 자유를 주었다. 현우는 부모님의 회사에 들어가 가장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그것은 경영권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우리 엄마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진실을 파헤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단죄하기 위함이었다. 현우는 내 앞에 작은 USB를 꺼내 놓았다. 서연 씨, 7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저는 회사를 완벽하게 경영했고 당신 어머니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찾았습니다. 그가 밝힌 진실은 이러했다. 7년 전 엄마의 사고는 실제 이슈가 되었던 대기업 트럭 기사의 졸음운전 때문이었고 당시 현우의 아버지는 사고 처리를 위해 뒷돈을 써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채린이 말했던 진실은 어느 정도 맞았지만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었다. 현우의 아버지는 그 사건으로 인해 도덕적 책임은 컸으나 당시 채린과 그 부모가 협박용으로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이용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현우는 그 자료를 모두 가지고 부모님과 대면했고 결국 아버지에게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고 했다. 7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어둠이 걷히는 순간이었다. 엄마의 사고가 내가 사랑했던 사람 가족의 직접적인 악행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현우가 나를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그 모든 고난이 끝난 기분이었다. 현우는 나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그는 말했다. 서연 씨, 저는 이제 부모님의 그림자도 그 누구의 조종도 받지 않아요. 저는 제 힘으로 당신 앞에 섰어요. 7년 전 죽음의 다리 위에서 우리가 했던 약속, 서로의 희망이 되어주자는 그 약속을 이제 지키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고독하고 억척스러웠던 7년의 세월, 그 모든 아픔과 절망이 현우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결혼했다. 현우의 부모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어머니는 나에게 따뜻한 포옹과 함께 눈물로 사과하셨다. 나는 그들의 용서를 받아들였다. 과거의 고통은 있었지만 결국 진실과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했다.
결혼 후 우리는 엄마의 납골 땅을 찾았다. 현우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굳게 맹세했다. 장모님, 제가 서연 씨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다. 서연 씨에게는 이제 슬픔도 절망도 없을 겁니다. 안심하고 편히 잠드세요. 나는 엄마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엄마와 함께하던 봄날은 교통사고라는 그림자로 끝났다. 하지만 현우를 만나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 다시 희망을 찾아냈다. 나의 꽃잎은 지는 듯 했지만 결국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다시 피어났다. 이제 내 인생은 영원한 봄날일 것이다. 엄마, 보고 싶어. 그리고 엄마의 목까지. 나 정말 행복하게 살게. 엄마 사랑해.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